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학생 때 문과대학 로비에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 먼 발치서 이렇게 보면서 항상 존경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저로서는 아주 큰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도 사전에 질문 정성껏 만들어 주셔서 저도 아주 좋은 대화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은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관계, 특히 인간 관계겠죠. 그 인간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가 이제 아주 중요한데, 선생님이 이제 한 인터뷰에서는 그 유명하신 뭐 백낙정 선생님이라든지 민두기 선생님, 또 이영희 선생님과 같은 분들을 스승으로 모셨다, 큰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 인터뷰에서는 그런 이제 유명하신 분들 말고 그냥 가까이에 있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가족분들 아니면 뭐 주위에 이렇게 친분을 맺고 있었던 그런 분들 가운데 선생님을 역사학적으로 이렇게 이끌었던 분이 계시면 어떤 분이 있었는지 그걸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 정년 퇴임 직후에 일간지하고 인터뷰했던 거를 아마 읽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거명한 그 유명하다고 하는 그 세 분은 제가 제 삶의 균형추다. 네. 각각의 특징이 서로 다른데 그 한 분 한 분이 다 그 분야 어떤 영역에서는 제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잡아주는 삶의 균형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런 세 분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세 분 말고 좀 더 제 내면에 들어가 있는 어떤 분을 특히 사학과의 진학과가 돼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제 그 이전에 청소년 시기를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청소년 그게 이제 왜 사학과를 진학하냐는 거, 특히 중국사를 전공하게 된 거가 직접 관계가 되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인천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문예반이었어요 쭉. 그러셨구나. 그래서 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뭐 소설을 써서 학교 교재에 실린 적도 있고 문학 청년이시죠? 예, 문학 청소년이라 그럴까요? 근데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청이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늘 정초에는 신춘문예 발표되는 신문을 사러 가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도 문학을 하는 거로는 먹고 살 수가 없다. 뭐 그래서 저도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절충적으로 사학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교사가 되거나 신문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럼 직접적으로 왜 동양사라는 거를 하게 됐냐라고 하면은 잘 얘기 안 했던 부분인데 제가 그 인천에 빈민가라고 할 수 있는 동네에 살았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화도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어요. 고등학교 제 2학년 때인가. 그런데 그때 그 교회가 뭐 내분이 좀 있어가지고 새로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뭐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삿짐을 도와드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 집에 책이 참 많다. 그래서 너 한번 가보면 배울 게 많을 거다 그랬어요. 찾아갔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이제 교인들이 잘 안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에서 순수한 젊은 애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분이 이제 흥미를 느껴서 저한테 제가 사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책을 하나 같이 읽자라고 한 책이 불투만이라는 신학자예요. 지금 분류로 말하면 역사신학. 그러니까 성서에 나타난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역사신학 계통의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을 번역한 게 역사와 종말론입니다. 그렇구나. 그걸 영어책을 구해주시면서 같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 공부도 되면서 그분한테 배웠는데 그 책이 뭐냐면 결국 요즘식으로 말하면 역사 철학이에요.
역사의 의미를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이제 고대에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 철학의 변천, 진보사관이 나오고 뭐 이러는 과정을 쭉 설명하는 그런 거였는데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그런 거를 동아시아에서 얘기할 수는 없나? 이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아시아의 역사 철학에 대한 관심, 동아시아 역사는 어떻게 변해가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 사학과를 가고 싶은데 그 책을 계기로 동아시아사, 동양사라는 게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결국 동양사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네, 그 조금 더 선생님의 그 어렸을 적, 뭐 청소년기의 어떤 모습을 조금 알고 싶은데 그 앞선 인터뷰에서 보면 선생님은 그 어렸을 적에 미와 종교, 영성에 관심이 많았던 나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나와 화해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어느 정도 이제 청년이 되고 중장년이 되면서부터는 그 어렸을 때 미와 영성 종교에 관심이 있었던 그 어렸을 적의 자신의 모습대로 이렇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기도 한데 추정을 해보면 그러면 선생님 그 어렸을 때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조금 알고 싶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화해가 됐는지 이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화해가 됐을까요? 저의 삶의 어떤 중요한 어떤 시기의 어떤 특징을 잘 찝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조금마도 말씀드린 대로 문청이었어요. 그래서 문예반 활동하면서 시를 쓰기 위해서 시어를 외우고 시어 사전 같은 걸 제 나름대로 노트북에 만들어서 선배들이 또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좋아했던 시인은 누가 있을까요, 선생님? 뭐 지금 보면은 뭐 흔히들 그 당시 그러듯이 뭐 김소월에서부터 뭐 김춘추, 김춘수 등 뭐 시들을 이제 읽고 그랬죠. 그러다가 뒤늦게 김승옥의 소설을 보면서 그 다산성이든가요, 뭐 그런 걸 보면서 결국 창비라는 잡지에 실린 거를 알게 돼서 그 창비를 접하게 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저는 결국 그 문학을 통해서 미에 대한 관심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관심 그래서 영성에 대한 관심 생기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대학 들어가서 학생운동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학생운동에 관여하고 참여하고 그러면서 확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아까 불투만의 책을 말씀하셨는데 그 불투만의 역사 인식이 여전히 선생님 그 역사관에도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불투만의 책은 그 다음부터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보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학생운동에 참여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면서 그 74년에 민청학년이라는 사건에 관여를 하게 돼서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민청학년 사건을 잘 모를 텐데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관심 있는 선생님도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최근에 상영되고 있는 기류의 김대중이라는 다큐를 보시면 거기도 나옵니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61년에 쿠데타를 한 다음에 민정이양을 안 하고 이제 대통령이 계속 되죠. 종신 대통령이 됐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72년에 유신헌법 선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유신헌법 선포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를 했는데 그 시위를 한 사람들을 전부 이제 긴급조치 145 위반으로 이제 가두는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 긴급조치 145를 발동하게 된 기초적인 계기가 그 74년 봄에 대규모 전국적인 시위를 조직했다가 제대로 못하고 말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전부 묶어서 민주청년 학생들이라고 연합회라고 해가지고 그걸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선생님이 연루가 되신 연루가 됐었습니다. 김대중 씨도 거기 이제 연루가 된 셈이죠. 뭐 그런 뭐 유명한 시인, 뭐 목사님, 뭐 신부님 다 관여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방금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돌아가서 바로 그때 말하자면 미와 영성, 종교에 관심이 있던 청년이 사회과학에 관심이 있는 그 당시에 김지하 시인이 저한테 물은 질문이 그런 변화를 잘 압축할 수 있는 표현인데 섭리사관을 믿느냐 역사의 법칙을 믿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섭리사관에서 역사의 법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전환을 했다. 그게 그 이후의 저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정년퇴임하면서는 시대 상황도 많이 바뀌고 나이도 든 저로서는 그 이전의 저와 20대 초까지의 저와 어떤 화해하는 길을 가졌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던 겁니다. 그렇게 화해가 된다면 정말 조금 다른 역사관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다른 말로 또 바꾼다면 지인선미의 통합이랄까, 뭐 미만이 아니고 지인선미의 통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요즘 관심사는 딱히 뭐 불두말의 역사관으로 간다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요즘 관심이 있는 거는 동학 이래의 한국 근현대사의 사상과 역사적 경험 속에서 새로운 어떤 역사 인식의 틀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즘 저의 지적 모색이다, 관심이다. 거기에 진선미의 통합의 길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영성의 길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 요즘 이제 중국에 관한 그 사람들의 인식이 무척 나빠졌는데요. 그 단적으로 대학에서는 그 중국어 관련 학과에 지원한 학생 수가 이렇게 급감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요. 또 주위에 중국의 우호적인 사람들조차도 시진핑으로 대표되는 그 중국 공산당의 어떤 독주랄까요? 거기 절대적 영도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인식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뭐 어떤 미국을 하나의 제국으로 얘기한다면 중국은 아직 미국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중국 현대사를 전공하셨고 중국 전문가로서 이런 현상을 접할 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과도한 어떤 혐오감 같은 것들을 접할 때 그냥 일반인들이 꼭 고려하고 기억해야 할 것으로 알려주시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첫 번째 질문은 좀 부드럽게 나가시더니 이제 두 번째 질문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감당하기 참 부담스러운 그러나 또 저 자신을 걸고 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으로 들어가는군요. 바로 들어가시네요. 그에 직접 답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한국에서 특히 한국에서의 중국 연구와 교육의 생태계는 참 혹독하다 할까 엄혹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명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모든 대학의 중국 관련 학과의 과목은 수강생이 적어서 폐강이 되는 경우가 걱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한 7, 8년 이전에 영문과보다 중문학과의 과목, 어학 과목을 더 많이 신청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행이었는데 호황이었죠. 지금은 완전 불황이죠. 이런 불황의 국면에 대해서 그럼 왜 생겼는지 뭐 여러 가지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불황의 국면이 적절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뭐 그 원인을 여기서 길게 얘기하기보다 저로서는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러다 보면 중국 연구의 신진학자들 후속 세대 양성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관심들이 없어지면은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럼 왜 나는
중국사를 공부하려고 했는가를 한번 뒤집어 보면서 거기에 답을 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오늘의 중국을 보는 제 입장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1972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동양사학과라는 데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71년에 중국이 미국과 국교 수교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소위 미중 화해가 생겨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그랬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냉전이 균열이 생기면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새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 같은 데도 중문과를 만들고 이럴 정도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졌습니다. 저는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동양사학과를 간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아시아에서의 역사 철학에 대한 관심 때문에 동양사를 선택했는데 막상 대학 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무슨 연대 고등학교 때 듣기 싫었던 역사 과목처럼 연대기 위주의 서술처럼 저한테 느꼈어요. 그래서 흥미를 못 느끼고 이제 학생운동하는 데 어떤 그 커리큘럼에 관심이 있고 거기는 역사란 무엇이냐부터 역사의 큰 흐름을 설명해 주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한테 오히려 맞았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중국 혁명에 관심도 생기고 중국 현대사를 혁명의 역사라 또 폭넓게 중국의 어떤 역사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학자의 길도 걷게 된 거면서 저의 일관된 중국을 이해하는 태도는 중국 자체를 공부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를 보는 거울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를 보는 거울이라는 생각 때문에 중국사를 공부하게 되고 그건 지금까지도 이어지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나라의 특히 젊은이들이 반중 용사가 강해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그걸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적어진다고 하면은 그건 큰 우리의 어떤 역사의 발전에도 큰 장애 요인이 될 거다. 한계를 가져올 거다. 지금은 중국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자 또 중국인에게도 우리를 비추는 자기들을 비추는 거울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호 성찰의 거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매우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근데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외 인식이라는 거는 편의적인 오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싶은 것이 늘 같이 묶여 있어요. 얽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최근에 신문 동향을 보면은 보도 동향을 보면 대만에 최근에 총통 선거가 났는데 전부 친미 정권이 들어서느냐 친중 정권이 들어서냐에 대한 관심으로 다 해설을 해요. 근데 실제 대만 선거의 분위기를 보면은 친미 친중의 이분법적인 틀 이외에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들, 변화를 요구하는 여러 유권자들의 표의 향방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 있는지를 더 깊이 다루기보다는 기존의 인식 틀에서 보도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알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친미, 친중 이분법에 얽매여 있으니까 대만에 대한 인식도 그렇다. 중국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적인 오해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저는 늘 이제 이런 문제에 부닥쳐서 얘기할 때 드는 비유가 다초점 안경을 써야 된다. 어차피 우리가 중국을 보는데 또는 중국 아니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자 보고 싶어하는 미국이 있어. 그리고 미국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도 있어. 두 가지는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은 대외 인식이 오는 특히나 더 육안으로 보는 건 어렵다. 어차피 안경을 쓴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다초점 안경을 써서 균형을 잡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소위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데 일반인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연구자들도 그 자장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틀에 갇혀 있는 한은 미래지향적인 어떤 이
인식이랄까요? 이런 거를 갖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미래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중국이냐 미국이냐밖에 없는 꼴이 된다. 그거는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고 오히려 전쟁 위기와 불평등을 더 낳는 그런 꼴이 되기가 십상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